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137페이지입니다. 사주팔자에 나와 있다는 사업은 어, 예, 이것도 꽤 오래전에 쓴 글인데 꽤 오래전에 쓴 글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필자의 고객은 대부분 사장님이다. 제가 기업 사주를 주로 보니까 그렇겠죠. 예, 작은 카페 사장부터 상장사 CEO까지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다들 사장님들이다. 그렇죠. 사업을 하면 다 사장님들이고 어, 그러니까 직원을 10,000명을 거느렸던 1명을 거느렸던 그 직원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사업장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CEO라고 하죠. 그죠? CEO. 이들 중에는 자수성가로 지금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고 부나 조상의 덕을 입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활발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의무적으로 회사 출근만 하고 출퇴근만 하고 일 안 하는 제대로 일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아예 취미나 다른 일에 빠져서 회사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주팔자에는 과연 어떤 사업운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마다 다 다르죠, 그죠? 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맡겨놓고 정말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운이 좀 다르겠죠. 사주도 다르겠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자신의 사업운을 묻는다. CEO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는 필자의 경험에도 부합하는데 지인들의 소개로 누군가의 사주를 봐주다 보면 꼭 본인은 사업운이 있는지 재산복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사업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선생님들 이런 분들 뭐 그때 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 뭐 대학 총장 이런 분들 뭐 대학 총장이면 이제 교수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 이제 보통 보면 석자 교수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그런데 사업할 일도 없으면서 물어요. 고 사람들은 궁금한가 봅니다. 사업은 재미난 점은 재산복은 사주에 떡하니 나와 있는 반면 사업운의 경우 이게 사업운이네 하고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운이라는 건 사실은 사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 이전에는 지배 피지배였잖아요. 그때는 사업이란 걸 물론 그 전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업운이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근대잖아요. 그죠? 근대에는 이게 사주라는 게 그 이전에 정립된 걸 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현대적으로 사주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업운이다 이런 게 어떤 이론적으로 예전 책이나 이런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산운이라는 거는 사주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업운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 다만 큰 재산을 만질 수 있는 인자인 편재가 강하거나 제조업 인자인 식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주를 보던 방식이다. 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진짜 부자들은 제가 급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부자들, 최근 한 10년 사이의 부자들은 상관으로 또 부자가 돼요. 그 창의나 아이디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인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운의 인자들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의 인자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과거에 근데, 그렇지만 전통적인 부자 사주는 부자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사실 대부분의 역학자나 철학가 또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나 그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과거의 방식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와도 같은 것이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업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업운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부분도 없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편제나, 재나, 정제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식신상관 같은 걸 가지고 사업운이 있다, 없다 해서 당신은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돈을 못 벌어보고,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든, 못 벌어본 사람들이 사주를 봐주면 이렇게 산으로 가게 자기가 우물한 게 누리면서 우물 밖에 있는 사람들 사주를 봐준다면서 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카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다. 이게 카페가 유행했다는 건 한 5년 전에 쓴 글이겠죠, 최소. 그때쯤부터 유행했으니까. 지난 몇 년간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제 그만 생길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생겨나는 게 신기할 정도다. 카페는 무엇을 파는 업종일까? 커피, 디저트, 대부분 그렇게 답하겠지만, 테이크아웃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페업은, 어, 커피나 디저트가 아닌 자리를 제공하고, 자리세를 받는 공간 대여업이다. 그러니까 카페란 데는 공간 대여업입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죠. 가장 비싼 자리에 있어요. 가장 비싼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 시간보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더 깁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거는 1층에 잘 없고 있어도 되게 구석에 있거나 뭐 2, 3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는 가장 잘 보이는 가장 비싼 부동산적으로 가장 비싼 자리에 카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서 몇 시간 떠들고 노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밥 먹는 금방 먹고 나오잖아요. 우리 뭐 코스 먹어도 1시간 이내에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료비만 보면 한식을 기준으로도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고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 하고 커피 한 잔하고 가격이 뭐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커피가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더 비싼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어떻다 똑같이 내고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 커피값 비싸네 하면서도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 입맛이 좀 저렴해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제 입맛에 맞는 걸 먹으면 실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값보다 밥값이 싼 경우도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커피숍에 앉아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되게 낭비적인 인생 같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리세. 그러니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커피숍, 가장 메인에 있는 커피숍은 자리를 빌려주는 걸 하는 거지 커피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커피를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리를 빌려줘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커피 전문점에 커피 뭐 한 샷이 뭐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몇천 원 받는 게 비양심적이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커피 뭐 그렇게 비싸게 돈 내고 먹느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커피숍의 특성. 그죠? 월세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월세가 비싼데. 그죠? 커피값 안에 뭐가 들어있다? 커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월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부동산 임대업이죠. 자리. 재료 비만 그러니까 6,000원짜리 점심을 먹는 손님과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차지하는 면적의 넓이와 시간당 자릿세를 비교해보면 재료비만 비교한다면 당연히 음식값의 원가가 비싸겠지만 거기에 부동산 값을 더해 계산해보면 커피의 원가가 더 높아지게 된다. 테이크아웃 해가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 따라서 카페 사장은 음료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커피숍을 할 사주가 직신상관을 쓰겠습니까? 인성을 쓰겠습니까? 인성을 쓰겠죠. 그죠? 임대업이니까 이런 형태로 교육열에 힘입어 학원 사업도 나란히 번창하고 있다. 이거 전에 음,
어, 그러니까 커피숍도 보면 제가 방금 커피숍이 인성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리 임대업이기 때문에 인성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커피숍 중에서도 정말 내가 그러니까 커피 로스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식상을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대신에 그분들은 손님이 어떻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비싼 자리세 내고 메인에 있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죠. 내 실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뭐 옛날에 뭐 시청 앞 다방 이런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카페가 아니더라도 시청 앞 다방 보면 그 사람들이 꽉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입니다. 교육열에 힘입어 학원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배울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옛날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에는 학자가 많을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조선시대는 그랬죠. 대부분의 백성은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그죠? 위에 양반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돈이 되고 나아가 힘이자 무기가 되는 시대다. 이는 사주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현재 학원 사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인자는 과거에는 돈이 되기는커녕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는 인자였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쓸모없던 인자가 현대에 이르러 고소득의 인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TV에 나오는 강사들 보면은 정말 강의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죠? 필요로 하니까 계속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다? 그 강의가 뭐가 필요해? 내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품삯 받아서, 아니면 뭐 쌀이나 이런 거 받아서, 저녁 끼니를 때우는 게 더 중요할 때는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다? 지식이 가장 중요하시다. 그죠? 지식이 가장 중요하시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시골에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뭡니까 버스는 하루에 2대 들어갔나? 하루에 2번 들어가고 가면은 읍내에서 대절 택시를 타거나 또 시골 가면 렌트카라고 택시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있어. 그걸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길도 되게 안 좋아요. 길도 막 포장도 안 된 길. 그런 길을 제가 어릴 때 막 다니다가 이제 그 제 차로 가는데 가는 시간도 예전에는 몇 시간 걸렸는데 거의 뭐 집에서 한 2시간 안 걸리게 가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길보다는 농사지을 땅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요즘은 길만 자꾸 넓히고 그런데도 먹는 게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가 넓어진 게 그 기반이 뭐다? 이제 지식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게 지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가 내가 직접 내 쌀 농사 짓고 반찬 농사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두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점점 가속화되겠죠. 지금 보니까 제가 컨설팅 드리는 분 중에는 그냥 이제 농사는 도시에서 짓고 시골은 그냥 뭡니까 길만 깨끗이 닦아놓고 놀러 다니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예 뭐 스마트 농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땅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분가 계십니다. 완전 좀 있으면 농사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의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업은 현대 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 자신의 사주 내의 인자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인자를 활용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자마다 사업 성공 경로와 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어떤 사주든 돈을 벌 수 있다. 어떤 사주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해도 전부 다 개인 사업자 내고 개인 사업자라도 내고 하는 게 많잖아요. 사업자를 낼 수 있죠. 그게 사업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요즘 뭐 선생님 방문하는 선생님들도 이게 사업자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배달하는 택배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사업자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업자를 내니까 그게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사업이면 그걸로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사주 인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주 인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상담 받으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뭐 하는지 물어보면 자기 사주에 딱 맞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세요.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한 두 가지, 세 가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벌려도 되겠습니다. 벌려도 됩니다. 창고 지어도 돼요. 예, 창고 지으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러면, 뭐, 사주 보러 왔는데, 컨설팅 받으러 왔는데, 그냥 하라고만 하고, 딴 말은 안 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 말이죠.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근데 자기 사주에 딱 맞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을 더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냥 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 일하는데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게 봐주는 거죠. 저는 쉽게 돈 벌고 그 사람도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계속 하면 돈 벌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사주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자기 사주로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뭐 인성 여부나 아니면은 이게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런 여부, 그런 게 따라서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속성을 물으러 와야 되는 거죠. 사업 운을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지속성,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물으러 오는 게 더 적합하고, 사실은 그걸 알려드리죠. 저는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운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사주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벌 수 있는지는 안 나온다. 그렇죠. 요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철학관이나 점집을 간다면 본인의 사업운을 묻지 말고 자신의 사주 내에 있는 어떤 인자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재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하기 바란다. 여기서 재산의 크기는 뭐겠습니까? 재산의 크기는 돈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부동산이냐. 재산의 크기가 내가 부동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할 것인가, 현금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매를 할 것인가, 소매를 할 것인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재산의 크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다른 거죠. 나는 비싼 걸 팔아야 될지 싼 걸 팔아야 될지 그것도 다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의 규모가 크다면 명심해야 잠시 재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비싼 걸 해야 되는지 싼 걸 해야 되는지 소매로 조금씩 팔아야 되는지 도매로 많이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재산의 크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실까봐.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작은데 과다한 투자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얼마까지 망할 것이 명리학관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얻는 것과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굴리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 중에서 그 중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중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중고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그 TV 같은 거 지금 뭐 75인치 TV 이런 거 보면은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팔거든요. 근데 마진이 얼마 안 돼요. 마진이 뭐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새 TV를 75인치를 팔면 마진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한 10% 정도 예전에 마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3%, 아주 마진이 적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굴리는 돈의 크기는 아주 크고 마진의 폭은 아주 작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자재를 수입하세요. 원자재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싸죠.
원자재들은 그러니까 싸다는 게 그 완제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거든요. 대신에 아주 대량으로 구입해야 되고요.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적습니다. 그런데 완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또 팔아도 많이 남는 대신에 이게 잘 안 팔리죠. 원자재는 쓸 데가 많은데 완제품은 딱 맞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이런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을 완전히 하나 완성된 형태로 팔 것인가, 반제품이라고 해서 완성 안 된 형태로 팔 것인가, 부품으로 팔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편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버는 돈이 큰 게 아니고 편제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큰, 한 번에 비싼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제가 있으면 안정적인, 돈은 적지만 안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번다, 적은 돈을 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얼마를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돈을 굴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돈이 적으니 크게 들어오면 크게 나가기도 한다. 그죠? 그렇잖아요. 크게 들어오면 크게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어느 집은 오늘 매출 1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은 매출 10만 원인데 뭐 타로 집을 해요. 그럼 매출 10만 원이 뭐다? 100% 자기 소득. 물론 세금은 나가겠지만 100% 자기 소득.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안 나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뭡니까? 그 TV 파는 사람은 TV를 10대를 팔았어요. 10대 팔면은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만 원이고 이쪽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근데 10만 원하고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3% 하면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이쪽은 마진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번 게 아니고 실제 번 돈을 얻다 60만 원이다. 그런데 60만 원에서 그만큼을 팔려고 하면 임대료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직원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 사장의 실소득은 10만 원 된다고, 이쪽도. 그죠? 여기는 그냥 방만 아니면 천막 하나만 쳐도 10만 원 버는 것이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리는 돈은 2천만 원과 10만 원이었지만 실소득은 어떨까? 똑같이 10만 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주를 볼 때 내가 어떤 식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면 그 말을 안 해줘요. 못 해주고. 근데 이게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보고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대답은. 누구나. 대답은 해줘.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대답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자기가 대충 하는 걸로 대충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될 때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나 증권에 모든 현금이 묶여 있으면 부동산 증권운에 따라 사업 자체가 등락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흑자도산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서비스업에서 10만 원 버시는 분들은 번 게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다 쓰고 내일 또 벌면 되는데 2천만 원 번 사람은 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걸 쓰면 되겠어요? 그거 다른 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건값 줘야지 또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다? 내가 돈을 해서 벌 수 있는 재산의 사이즈와 돈을 굴리는 사이즈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글로 풀어 쓴다고 썼지만 사실 사업은 참 복잡 미묘한 것이다. 전혀 사업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등 떠밀려 창업을 해 큰 부를 이루기도 하고, 많이 보죠, 이런 분들 요즘에.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주변의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사주팔자의 사업 인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 없이는 인생, 특히 사업에서 등락의 고저가 커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운과 복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사주팔자 내의 인자를 따르는 말로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인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사주팔자에 있는 인자들로만 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 뭐 기획부동산 같은 그런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그런 걸 뭐 소송하고 한대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걔들이 거의 뭐 대응책을 가지고 이미 한번 사기를 치려면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소송해봐야 힘드니까 대신에 위치는 그래도 좋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원금 회복은 가능할 지역이다.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소송하세요. 소송하세요. 소송하라는 이유는 뭐다? 그분 사주로 봤을 때 그분이 이거는 사실 속았지만 이것도 뭐 친한 지인 때문에 친하게 지낸 지인 때문에 속았지만 사실은 어떻다? 사실은 그거 안 했으면 안 하면 이 사람이 아주 활동적이고 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멘탈이 상해서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멘탈을 위해서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걸 뭐 해서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익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은 아주 다양하게 고려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못 받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 충격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컨설팅 해주신다고 하실 때도 좀 전방위적으로 그분이 분명히 이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잘할 사람인데 잘 안 된다면 원인이 꼭 사업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자, 내가 그 일을 전혀 모른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노력도 하셔야지 제대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아시고 이게 사업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뭐다? 좀 전문 그중에 경험해본 분 이런 분들이 더 컨설팅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다는 사업은 사실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